저는 이제 사회주의권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78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공고동 일개 진학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공과대학 정원의 10%를 공고 출신 중에서 뽑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촌 출신이라서 대학 갈 생각을 별로 못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야, 너는 대학 가라 그러셔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는가 보다 해서 대학을 갔고요. 공고에 화공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 군대에 갈 때 화성과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원을 마치고 연변과학술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교수로 가서 그 교무처 일을 맡고 학사 일을 맡았는데, 저희는 한국 교수들이고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이다 보니까 교육제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중국 교육학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북경사범대학에 이제 비교육교육 과정에 박사과정을 또 하나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연구한 것이 한중양국의 공과대학 비교연구, 산학개념력 비교연구, 그다음에 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중양국의 그 과학자 교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 되면은 이제 한국 그 연구재단에서 돈이 좀 나오고 중국에서 집을 줬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있다 보니까 집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과학원의 정책연구소에서 1년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북경대학의 그 과학사회학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 연구를 했는데, 그때 연구한 것들이 이제 사회주의 과학술 체제 정책 주력 연구 과제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90년대 중반에 중국이 가장 자랑했던 것이 양탄일성이었습니다. 아시죠? 원자탄, 수소탄, 인공위성. 우리 원자탄, 유도탄, 인공위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천안문 사태 직후에 굉장히 많은 그 애국주의 그 교육 그 교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거기 양탄일성 쪽에 관련된 것이었죠. 수기, 전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설서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쪽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구했던 것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과학술 체제 정책, 그다음에 핵무기, 미사일 이런 쪽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돌아와서 제가 99년에 돌아서 2000년에 저희 과학술 정책연구원에 입사를 했거든요. 중국 전문가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6.15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 연구해야 되겠네. 그래서 북한 연구과제 확 뜨면서 당신 사회주의 전문가 아니냐? 북한도 해라. 그래서 북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남북한 과학술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15번인가 갔다 왔습니다. 남북한 과학술 협력을 했죠. 주로 이제 비정치적인 분야, 식물 분야, 그다음에 에너지 일부 그런 쪽, 그다음에 화학 분야 이런 쪽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역시 협력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핵 문제였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화학학교 때 생각도 나고 중국에서 생각도 나가지고 2003년에 작은 책을 하나 이렇게 내부 자료로 30페이지짜리 북한 핵 문제의 과학술적 이해라는 보고서를 하나 냈거든요. 그거가 좀 약간 알려지게 돼가지고 공학칼림원에서 이거 책을 좀 냅시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추천 도서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2005년도에 과학술도 있는 북한 핵이라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핵실험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좀 속된 말로 떴습니다. 기자들이 막 이 책을 보면서 연락이 오고, 제가 2006년도에 핵실험 하자마자 바로 MBC 생방송 6시간짜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알려져가지고 그때부터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연구소에서도 그 핵을 계속 하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협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핵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직후에는 캐도 원자력 발전소 일도 있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악화 일로를 걷다가 최근까지 왔습니다. 제가 2019년에 은퇴를 하면서 자료들을 정리하고 나와서 이거는 회고록 비슷하게 내가 그동안 연구한 것을 사회에 좀 환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20년에 중국의 우주불기라고 해서 주로 중국의 미사일, 인공위성 이런 쪽을 책을 하나 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9월달에 이제 북한의 핵백권을 썼습니다. 북한의 핵백권이라고 썼지만 이 앞부분에는 다 사회주의 핵기술 개발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어떻게 핵을 개발했나, 중국은 어떻게 핵을 개발했나, 그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이것을 따라갔나 하는 쪽을 쑥 쓰다 보니까 최종적인 정리 비슷하게 이런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이제 그런 쪽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의 핵 고도화 어디까지 왔나 이런 제목을 받았는데요. 핵 고도화를 논할 때 북한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
만약에 미국하고 다른 경로를 갔으면 수준을 동일하게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에는 항상 제가 강의할 때에는 소련, 특별히 사회주의권의 핵개발 경로가 어떻게 되었고 그것을 북한이 어떻게 따라가느냐,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도를 논할 때는 이런 특성을 보면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강의한 거는 주로 이제 관 쪽이나 연구소 쪽이나 군 쪽이나 이런 쪽에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언론에 안 알리거든요. 조용조용하게 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기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좋은 계획인 것 같고요. 저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식의 사회화는 내지는 공유 차원에서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핵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정치적인 상황으로 변해가지고 진영 논리가 많은데 진영 논리를 가진 것은 정치적인 주장으로 해석할 수가 있으나 싸울 때도 좀 알고 싸우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내용적으로 과학기술은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찾을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배경 지식을 잘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도 좀 수용할 수 있는 거 수용하게 되고 내가 주장을 할 때도 좀 잘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의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핵무기 개발 단계와 미국과 소련의 경로 차이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소련의 가장 큰 특징은 원심 분리법을 가지고 이제 우라늄을 농축해서 그것을 갖다가 먼저 상용화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이런 것을 어떻게 따라갔느냐 그것을 보면서 북한의 특성을 보겠고요. 그다음에 핵 능력은 이제 앞부분에 핵탄두의 능력, 그 뒤에는 이제 투발 수단, 미사일의 능력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보겠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대응 방안은 주로 이제 기술적인 대응 방안을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핵무기 개발 단계를 보겠습니다. 원자탄 이게 무슨 과학술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도 무게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질량불변의 법칙. 그런데 아인슈타인 그 당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분열을 할 때 조금씩 물질이 무게가 변한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상대성 원리 이제 E는 MC 자승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거든요. 그거의 자승만큼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쉽게 분열하는 것을 좀 찾아보자. 자연계에서 가장 쉽게 분열하는 것은 우라늄이다. 우라늄을 찾은 거죠. 우라늄이 자연계에서 235하고 238로 나눠져. 동위원소라는 것이 중성자 차이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235는 분열을 잘 하는데 238은 영 분열을 안 하더라. 근데 235가 0.7%뿐이 없더라. 자연계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농축을 해가지고 235 비율을 좀 높일 것이냐. 그래서 원자탄을 만들려면은 90% 이상 되게 농축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시도한 것이 미국의 이제 맨하탄 계획에서 그렇게 시도를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플루토늄이라는 거. 우라늄을 가지고 원자로에서 막 중성자를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플루토늄이라는 놈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 놈은 239g짜리인데 더 쉽게 분열을 하더라. 원자탄 만들기가 훨씬 더 쉬웠더라. 그래서 이걸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서 이것도 원자탄 원료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맨하탄 계획 만들 때에는 두 가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원자탄 만들 땐 처음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원자탄 만든 다음에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거 없나를 찾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무거운 원소가 이렇게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가벼운 원소가 이렇게 둘이 들러붙은데도 무게가 변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이건 더 큰 에너지가 나오더라는 거죠. 더 큰 에너지라는 거는 무거운 원소는 우라늄은 238g 아닙니까? 근데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는 2g, 3g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kg이 분열을 하는 거하고 1kg이 융합을 하는 거는 뭐가 원자수가 더 많겠습니까? 가벼운 놈이 더 많죠. 이 가벼운 쪽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개발한 것이 수소탄. 핵융합 반응이죠. 그 다음 단계로 가보니까 핵분열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핵융합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두 개 좀 조화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좀 작은 원자탄 만들어가지고 위력도 마음대로 조절해가면서 쓸 수 없겠느냐 해서 만든 게 소형 전술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 발전 단계는 처음에는 원자탄, 그 다음에는 위력이 큰 놈, 수탄, 그 다음 단계로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하고 작은 거, 전술핵 이런 쪽으로 나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왼쪽에 있는 거 저건 우라늄입니다.
고농축 우라늄 요거는 원자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둘이 이렇게 떨어뜨려 놨다가 굉장히 커다란 압력을 딱 부딪히면은 지들끼리 알아서 붙어가지고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우스운 소리로 두 조각으로 나눠놨다가 한 놈을 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2층에서 뚝 떨어뜨려가지고 정확하게 딱 맞추면 터진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쉬운 원자탄이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신형이죠. 그래서 포탄을 생각하면 됩니다. 반쪽을 오른쪽에 놔두고 반쪽을 왼쪽에 놔두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화약을 터뜨려가지고 꽝 해서 오른쪽으로 날아가서 딱 붙어버리면 거기서 중성자가 그 발생장치를 놓으면 원자탄이 터질 정도로 쉽게 원자탄을 만들어서 바로 히로시마에 실험도 안 하고 그냥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플루토늄입니다. 요거는 분열이 잘 되기 때문에 작은 양으로 그 원자탄을 만들 수가 있는데 단점이 뭐냐? 요거는 그냥 놔둬도 자발적으로 막 핵분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커다란 덩어리를 놔두면 지들끼리 반응을 해야 돼. 먼저 픽픽 터져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사시켜 놨다가 한꺼번에 딱 압축을 해가지고 100만 분의 1초. 그래서 압축을 해서 만든 포탄. 저게 내폭형 기폭장치를 저쪽 왼쪽 건 포신형 기폭장치. 그래서 내폭형 기폭장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요거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국은 한번 핵실험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성능이 제대로 나온다 해서 그걸 나가사키에 이제 떨어뜨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핵무기가 나왔습니다. 소련이 톡스라는 사람이 맨하탄 계획에 이제 그 참여했던 영국인 유대계라고 헝가리 그 사람이 이제 그 간첩 행위를 해가지고 영국에 돌아온 다음에 이걸 갖다가 소련에게 이제 넘겨줬습니다. 사회주의자였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왜 남겨줬느냐? 사회주의 이념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핵무기를 독점하는 것은 전 세계 안보에 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소련에 넘겨줬습니다. 그 소련이 바로 처음에 했던 거는 오른쪽 겁니다. 저 설계도를 그대로 가져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련도 오래전부터 원자탄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개발해가지고 바로 핵실험을 해가지고 저것을 이제 터뜨리게 됐던 겁니다. 그게 49년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개발이 됐죠. 그러나 뒤에 이제 그 대량 생산 단계로 넘어가니까 우라늄도 문제, 플루토늄도 문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라늄은 아까 말씀드렸죠. 농축을 해야 된다. 이 가로축인 농축도입니다. 보통 핵무기는 90% 이상 되는 것을 씁니다. 90% 이상 되면은 여기 그 임계질량이라고 해가지고 원자탄이 터지는 무게 한 20kg 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AEA에서 그 말하기를 고농축 우라늄은 20에서 25kg 정도 이상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만 돼도 원자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400kg, 500kg를 쓰게 되면 너무 많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규제를 할 때에는 20% 선을 규제를 합니다. 20% 아래쪽으로 내면 매수가 확 올라가죠. 이 아래에서는 만들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용 원자로에서 그 해결료로 쓰는 것이 2%에서 3% 정도 씁니다. 핵무기 만들기 어려운 단계로 이렇게 그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탄을 만들 때는 이런 쪽으로 합니다. 이런 쪽으로 말해서 90%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개발한 것이 이런 기체 확산법입니다. 이 원리 간단합니다. 도자기, 우리 항아리 생각하죠.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의 항아리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그 우라늄을 기체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워낙 무거운 놈이기 때문에 238g짜리이기 때문에 기체가 잘 안 됩니다. 이걸 끓이면은 기체로 만들려면 2,000도, 3,000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 레이저법으로 농축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견디는 용기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근데 불소로 6개를 둘러쌉니다. 불소 6개로 이걸 하나를 둘러싸면은 그러면은 6브라 우라늄이 됩니다. 불소가 굉장히 가벼운 원소고 요거 그 기화를 잘하는 기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6브라 우라늄은 한 50도, 60도씨만 되면은 기화가 됩니다. 승화. 액체를 안 거치고 바로 그냥 그 기체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6브라 우라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50도 이상으로 놀려가지고 기체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커다란 구멍을 많이 뚫어놨어요. 압력을 가해가지고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은 가벼운 놈이 크기도 약간 작아? 좀 빠르게 돌아다니죠? 그래가지고 좀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가벼운 놈 우라늄 235 농도가 조금 더 높다.
0.7%에서 0.8%도 아니고 0.7 몇 퍼센트 정도로 이렇게 약간 높아진다. 그래서 요 단계를 반복을 하는 방법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보세요. 처음에 이제 이쪽으로 집어넣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약간 그 농축이 된 걸 갖다가 이쪽으로 돌려서 압축을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그 확산을 시켜가지고 약간 더 그 농도가 올라간 것을 돌려서 다시 쪽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축이 돼가지고 약간 농도가 낮아진 건 아래쪽에서 또 한 번 돌립니다. 거기서 농도가 좀 높아진 건 다시 위로 올립니다. 이해가 되죠? 연속 공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계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그 공장은 길이가 1마일, 1.6km, 중국도 그 정도. 이거 다 돌아가는 거는 그 압축기입니다. 엔진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기계가 뭐 몇천 대, 만 대 이런 식으로 돌려야 겨우 그 농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워낙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1년 내내 가동해야 되는 거죠.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원자력 발전소 그 가동할 때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4개를 돌리면 그 중에서 나오는 1개에서 나오는 전기는 여기다 돌려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이거는 한 개 국가가 국력을 기울여서 만들기도 힘든 것이었다. 미국이나 소련, 중국 정도나 이거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돌리는데 이게 태우면은 중성자가 들어가면은 막 네트륨을 거쳐서 플루토늄이 됩니다. 뭐 보안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제 플루토늄을 거쳐서 요 플루토늄 239가 원자탄을 만드는 놈인데 계속해서 원자로에서 돌리게 되면은 240을 거쳐서 240, 241 짝수가 됩니다. 240 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거기서 일부는 다시 반응을 해가지고 아메리신 거쳐서 큐륨이 됩니다. 이것은 의료용으로 쓰이는 동위원소인데 원자로에서 오래 가동하면 가동할수록 플루토늄 양은 늘어나지만 그 비율에서 플루토늄 239 대비 240 비율이 30%, 40%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은 핵무기 만들기가 힘들어요. 240은 자발적인 핵분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원자탄 만들기도 힘들고 만들어도 지들끼리 나와서 픽픽픽픽 하고 터져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꽝 하고 터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자로에서 나온 것으로 원자탄 만들기 힘들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아주 짧게 가동을 해가지고 239 함량이 90% 이상일 때, 슈퍼 그레이드일 때, 요때에 빼내가지고 씁니다. 북한이 이제 흑연 감성로라고 그러는데 천연 우라늄을 쓰거든요. 천연 우라늄은 238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바로 239로 가는 비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240 가기 전에 여기서 끝이는 것이죠. 플루토늄의 양은 적지만 순도는 굉장히 좋은 놈을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용 후 해결료의 문제가 이거 재처리해야 되거든요. 섞여 있거든요. 플루토늄 238이 대부분 239, 그 다음에 일부는 우라늄 235도 남아있고, 아베리즘도 있고, 큐름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게 잘라가지고 녹입니다. 황산 질산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용액 처리를 해가지고 층을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플루토늄만 따로, 우라늄 따로 뽑을 수도 있고, 이제 그 비확산 쪽에서 이제 핵 통제가 강하니까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을 같이 뽑아가지고 뒤에 이제 원자로를 집어넣어서 연료로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런 개념이고요. 무기로 만들 때는 플루토늄하고 우라늄을 따로 빼냅니다. 굉장히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라늄 농축만 만약에 쉽게 된다면 그러면 우라늄으로 가지 왜 굳이 플루토늄으로 가겠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겁니다. 플루토늄 값이 비싸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다음에 생산량도 작았던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문제가 있던 거죠. 우라늄은 농축하는데 엄청나게 전기가 많이 들어, 힘들어. 플루토늄은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저게 그 환경오염도 심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양도 적어. 그 대신 원자탄 만들기는 아주 작은 양으로 가능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탄 만들 때 기체냐 액체냐 이거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만든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경로가 생겼어요.